아나무인 호칭의 최순실, 그리고 상남자 화법의 우병우, 이 얘기를 하나씩 해봐야 될 것 같은데, 어제 열린 4차 청문회에서도 이 최순실 씨의 육성이 공개되면서 관심이 정말 많았습니다. 추가로 공개된 녹취록 속에서 내용보다 이번에는 최순실 씨의 태도에 한번 집중해 보시죠. 목소리 같이 들어보실까요? 그 얘기를 좀 짜보고, 네네. 그리고 그쪽에서 안수하고 얘기했던 게 뭐 말이 되느냐, 그 사람이 무슨 무슨 감정으로 얘기했는지. 아는 지금 뭐라 그런데요? 안 수석은 지금 어저께 기사로는 교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. 청와대 교체? 현 정부에서 예. 안종범 전 수석을 아는 뭐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? 제가 보기에는 최순실 씨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대통령께서도 합법이 절대 그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다 존댓말 쓰면서 다 직책을 갖다가 끝까지 불러주는 걸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? 박근혜 대통령도. 근데 최순실 씨만은 안수석이라고까지는 우리가 좀 이해가 될 수 있지만은 님자를 안 붙이더라도 근데 나중에 아는 지금 뭐라고 그러는데요.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제 안수석께서 이제 교체됐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깜짝 상당히 놀랍니다. 그래서 안수석하고 굉장히 가깝게 하면서 저 호칭하는 것만 봐도 최순실 씨의 위세를 우리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. 여기서 아주 제가 짧게 하나 말씀드리면 이 두 번의 녹음 파일이 나왔잖아요. 청문회 예. 3차, 4차 한 번씩 나왔는데 두 가지가 확실해졌어요. 이제 안종범 수석을 모른다는 얘기 못 하겠네요. 이제 이 정도 나왔으면. 그죠? 아직까지 모른다 그랬잖아요. 안종범 수석 만난 적 없다 그랬었어요. 지금 예. 최순실 씨는. 안종범 수석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 두 분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게 녹음 파일에서 하나 드러났고 또 하나는 그 문제가 됐던 자기 게 아니라는 태블릿 PC. 태블릿 PC도 자기 거라는 걸 사실상 녹음 파일을 통해서 확인해 줬기 때문에 예. 이 녹음 파일은 특검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자료로 사용될 거라 생각됩니다. 저는 좀 생각이 좀 다른데요. 저 변호사님하고 백 변호사님하고. 여기서 보면 안은 지금 뭐라 그런데요? 라고 물어봐. 안이 뭐라고 하는지 몰라요. 지금 최순실은. 저는 이걸 보고서 그러면 저 통화를 할 때 그러면은 최순실은 청와대하고 직접 통화를 안 했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. 직접 통화를 했다 그러면 안수석의 대응 태도를 알 텐데 그러고 안수석하고 직접 뭔가 접촉이 있었고 통화를 해온 사이라고 하면은 안수석한테 전화를 해봐도 되는 거잖아요. 물론 이 한 문장 가지고 모든 거를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래서 외려 이럴 때 저는 이 모든 거를 사실은 민정수석실에서 기획적으로 뭔가를 짜주고 이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우병우 수석이요? 그렇죠. 그렇게 이제 추측을 했었는데 이전에 이제 고영태가 10월 27일 날 귀국해서 검찰에 출두해서 뭔가 진술할 거라는 내용을 대충 알고 있는 듯한 그 녹취였거든요. 이전에 첫 번째 나온 그 파일에서는. 예. 근데 여기서 아는 지금 뭐라 그런데요라고 그리고 교체 사실도 몰라요.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기사를 봤다면 알았겠지만 지금 뭐 독일에 있으니까 기사를 못 봤겠지만 하지만 청와대와 뭔가 소통이 있었다면 알았을 수도 있고 그런 면에서는 안종범 수석이나 최순실이 서로는 만난 적이 없다라는 말에 저는 조금 더 신빙성을 둡니다. 그러면 결국 뭐가 되냐면 대통령이 공범이 되는 거예요. 대통령이 중간에 없으면 이 양쪽 사람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. 예.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참 궁금했던 게 최순실 씨 녹취 속에서 뭐 고영태 씨는 고, 안 전 수석은 안, 뭐 이렇게 성을 부르고 있는데 도대체 박근혜 대통령은 뭐라고 불렀을까요? 이 얘기가 나옵니다. 지라고 불렀습니다. 지가 공주인자, 지금도 공주인자 안에. 예전에 예전에 최순실 씨 가족의 운전사를 18년 했다는 분이 자기 어머니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그 당시는 뭐 대통령은 아니었습니다. 아니었는데 어쨌든 지가 아직도 공주인가 봐. 그래서 그 보면은 최순실 씨의 그런 어법 화투가 상당히 강남 아줌마 스타일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저는 모르겠어요. 뭐 안종범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한 거 보면은 고영태 씨가 얘기를 했죠. 김종 문체부 차관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보느냐 하니까 수행비서 정도로 알더라. 그런 거 보니까 안종범도 수행비서는 아니고 뭐 한 참모 정도, 자기 보좌관 정도로 아는 거 아닌가. 아래 것, 이른바 수적으로 아는 건 정도이고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 명확히 얘기하는 것은 없는 거 보니까 아마 대통령님이라고 고영태는 했다고 하는데 아마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냥 뭐 최대한 존중해서 VIP 정도 얘기하지 않았을까.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는 VIP
근데 본인하고 통화했을 때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. 이 보면 본인하고 했을 때는 아마 대통령님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그리고 듭니다. 박헌영 씨에 비해서 이제 안종범 전 수석과 고영태 씨는 그래도 성이라도 불러줬죠. 저 과장이니까 개로 부른 거죠. 진짜. 근데 민영 선생 그러면 안이라고 불림을 당한 안종범 전 수석도 진짜 저 정호성 전 비서관처럼 최순실 씨를 선생님이라고 불렀을까요? 아니 이게 호칭이란 게 대단히 중요하잖아요. 지금 이 저 비선실세 문제에서. 아니 근데 호칭이야 당연히 선생님 이상으로 부를 수밖에 없지 않았냐.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최 선생님이라고 호칭하고 또 그런 분위기를 이 정호성 부속 비서관을 통해서 이 최순실과 대통령의 관계를 안수석이 누구보다 더 잘 알았으라고 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또 업무 지시가 바로 그 최순실 씨 부탁이니까 이렇게 해서 뭐 SK 연락하고 뭐 하시오 하고 전부 다 재벌그룹도 연락하라고 하는 건 대통령의 뜻인 줄 알았기 때문에 단지 그 메신저가 정호성 부속비서관이고 최순실 씨라는 것을 엿붙을 뿐이지 그 뜻을 다 대통령의 뜻으로 알았기 때문에 안 수석은 역시 최순실 씨를 같은 그 선생님으로 모시면서 그 최순실 씨가 얘기하는 뜻하고자 하는 바를 갖다 충실히 수행한 그런 보좌관 이상의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게 모든 정황이 지금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? 예, 지금 호칭만 봐도 굉장히 무례한데 뭐 청와대 가서 김밥 2주를 꼭 싸갖고 나왔다 이런 보도도 있었잖아요. 청와대 참모들을 자기 수족 부리듯이 부렸다 뭐 추측이 가능할까요? 사실상 그렇게 추측이 아니라 거의 사실이잖아요. 정호성 비서관 같은 경우 선생님이라는 표현을 썼고, 뭐 국무회의, 그 다음에 수석비서관의 선생님이 열나는 대로 열었더니 잘 됐습니다라는 표현까지 쓰고, 청와대 들어가서 스키야키를 먹고 나중에 김밥도 원래는 처음에 사다 줬다고 하더라고요. 사다 줬는데 그렇죠. 또 금방 질리잖아요. 사다 먹으면. 그러니까 직접 말아달라. 그래서 항상 그 한상훈 조리장이 그 일요일만 되면 긴장을 하면서 김밥 재료들을 미리 준비했었다고 하니까 사실상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밑에 있는 사람은 내 밑에 있는 사람 거의 그 정도로 생각한 게 아닐까. 다만 본인이 들락날락하는 게 외부로 알려지면 혹시 문제가 될까봐 조심만 좀 했던 것 같아요. 그 한상훈 조리장 만났을 때도 이렇게 신문지로 얼굴 살짝 가리고 나중에 뭐 막 쳤다라고 하잖아요. 예. 그러니까 본인도 뭘 잘못한지는 알지만 그래도 이 정권 내에서 나머지 뭐 비서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내 밑 그렇게 생각하니까 개 뭐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? 호칭으로 예 말씀하세요. 한 전 조리장의 그 특정 보도의 증언에 의하면은 최순실 씨를 위해서 아예 식재료를 구입했지 않습니까? 이게 김밥이 그 식재료가 있어서 김밥을 만들어서 준 것이 아니라 최순실 씨가 일요일마다 들어올 때마다 김밥을 갖고 가니까 아예 김밥 식재료를 갖다가 이 조리장에 주문을 해가지고 딱 준비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? 소세지, 우엉, 뭐 당근 다 준비했던 거 아닙니까? 그러면은 청와대에 사실상 근무하는 상전으로 생각을 한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최순실 씨 이제는 이 반찬 준비한 김밥 준비한 것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예요. 자, 지금까지는 저 최순실 씨 국정농단의 연면을 다 안면 연면을 다 볼 수 있는 안남은 호칭 얘기해봤다면 두 번째 저 상난자 화법 얘기를 해볼게요. 청와대 같이 있었던 뭐 최순실 씨와 같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뭐 마주는 쳤겠죠. 우병우 수석 얘기를 해볼 텐데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는 전직 후배 얘기가 있더라고요. 같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. 여학생을 그분에 따라가서 이렇게 헌팅을 하려고 하더라도 대개 가가지고 이렇게 뭐 시간 있냐고 그러고 조심스럽게 하잖아요. 이 선수는 스타일이 그냥 딱 가가지고 딱 붙잡고 내 우병우인데 지금 내가 사법시험 합격해가지고 좀 있어서 하면서 들어갈 건데 네 팔자를 펴주겠다.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야.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거절하더라. 라는 얘기를 붕괴해가지고 하더라고 나한테. 뭔 그런 애가 다 있냐 막 이러면서. 저희가 지금 화법 얘기를 하고 있어요. 화법. 내용보다는 이 우병우 전 수석의 성향과 민정수석으로서 역할을 좀 그 부분을 좀 저는 정색하고 그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에게 어떻게 들으셨습니까, 이수 변호사님? 그러니까 우병우 전 수석이 이제 검찰 내에서의 평은 그랬다는 거잖아요. 일은 정말 똑부러지게 잘했다. 그런데 인간미가 하나도 없었다. 그런데 그 인간미가 하나도 없는 그 성향이 또 그 수사 일을 하는 데는 크게 또 도움이 됐었고, 그러고 그래서 그 후배들한테는 썩 인기가 없고 또 선배도 이제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니까 능력만큼은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게 총평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스타일이 뭐 저게 지금 우리 저 사진 나오는 저 사진이라든가 아니면 검찰에 출두할 때 그 여 기자를 째려보던 그 눈 태도나 저는 뭐 같은 것 같아요. 그런데 이렇게
뭐 아나무인일 정도로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이 분이 왜 청문회에는 안 나오는지, 거기서는 왜 꼬리를 빼면서 약한 모습을 보이는지, 그 면에 있어서는 강한데 약하고 약한데 강한 스타일이 아닌가. 뭐 제가 뭐 막장으로 무는지 몰라도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. 예, 청문회 말씀하셨는데 우병우 전 수석 드디어 20일 청문회에 출석하겠다 뭐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 거기서도 저런 태도를 유지할까요? 저는 거기서도 뭔가 죄송하다라거나 사죄드린다라거나 하는 얘기는 별로 많이 안 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우병우 전 수석의 스타일을 어느 정도 고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, 사실 지금 현재 우병우 수석이 지금 수사상으로는 피의자로 돼 있긴 하지만 명확하게 딱 떨어지는 혐의를 무언가 증거를 갖고 있는 건 현재까지는 아니거든요. 예. 그러면 뭐 김기춘 시장 때도 보셨잖아요. 김기춘 시장도 누가 봐도 당연히 최순실 씨 관련해서 자세히 알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모르쇠로 일관하고. 그런데 저자세였잖아요. 그거는 김기춘 실장은 항상 그래왔습니다. 이런 국회에 나오면. 그렇기 때문에 우병우 수석이 본인이 안 해본 걸, 본인이 저자세로 해보는 걸 해본 적이 별로 없는 사람이 20일 날 와서 갑자기 저자세로 하면 그게 더 어색해 보일 거예요. 근데 그래서 국정조사 시간이 너무 길어가지고요. 그건 지쳐 보일 수는 있지만 태도가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들지 않습니다. 근데요,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우병우 금융조사조사부장 할 적에 서울중앙지검에 제 아주 가까운 친인척이 구속돼가지고 6개월을 갖다 봤거든요. 교원공제원하고 뭐 상호저축은행하고 그때 자민련 대변인 지냈던 고위공직자를 다 구속시켰어요. 근데 예. 1심에서 무죄가 났어요. 우병우 수석이 별명이 사실은 칼제비로 해서 잘하는 면도 있지만은 또 한편의 별명이 소설가입니다. 그러니까 자기가 딱 그림 그려가지고 그 왁구대로 그 계획대로 딱 수사를 해서 몰아가. 그 틀 안에로 그 틀 안에서 딱 맞춰가요. 그래서 의외로 무죄 난 사건이 많아요. 좀 있어요. 우병우 수석 기소한 사건 중에서도. 예. 그 대표적인 예가 제 친척이 바로 한 600억에 대한 투자 받아서 했는데도 그걸 갖다가 범법으로 몰아가지고 했는데 무죄 난 경우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우병우 수석의 스타일이나 말하는 게 딱 그겁니다. 자기가 생각한 게 딱 그림 그리면 그게 맞은 대로 해가지고 그렇게 가야 되지. 그렇게 안 하면 또 직성이 안 풀리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. 다음 주 목요일 이제 22일에 우병우 수석이 청문회, 그러니까 국정조사 5차 청문회, 5, 6차 청문회 나올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저희가 이 화법과 이제 스타일로 한번 다시 분석을 해봐야 되겠어요. 근데 고 박사님 저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요. 지금 우리가 최순실, 우병우의 이제 화법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저 최순실의 녹취록이 이제 박영선 의원이 이제 국정조사에서 공개를 하는 건데 저게 저를 좀 분석을 하고 이제 자막을 덧입힐 때 뭔가 좀 더 세게 했다는 분석이 좀 오리건 했다는 이제 음성 전문가들의 얘기가 있더라고요. 저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, 우리가? 저는 최순실 씨 녹취록 보면서 초기에는 상당히 차분하게 대응을 하는데 그 후에 여러 가지 진전되는 상황 속에서 나오는 녹취록을 보면은 최순실도 상당히 당혹해하고 있구나. 뭔가 일이 제대로 풀려가지 않고 꼬이고 있구나 하는 그런 본인이 느끼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말도 이렇게 여유가 있을 때는 차분하게 얘기되고 발음도 정확하지만 뭔가 당황하고 이렇게 급박하면은 말도 꼬이고 그런 것처럼 저 내용들도 이제 음성 분석가들은 좀 저희들이 듣기에도 어때 말이 좀 이상하다. 저것 말고도 무슨 국가로 가겠네 이런 것도 있어요. 국감이라든가 그런 것 같은데 그 표현에는 국가로 들어가겠네 이런 말도 막 나오고 그런 내용도 있던데 어쨌든 그래서 최순실 씨도 독일에서 국내 그런 관련자들한테 여러 가지 작전 지시를 하면서 상당히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일이 제대로 안 풀려가고 있는 데 대해서 불안한 그런 느낌을 갖고 있고 불안해하거나 하는 것을 저는 느꼈었습니다. 아까 잠깐 그러니까 큰일 났네 이 부분도 있고 보시면 저거잖아요. 그러니까 박영선 의원 측은 자막을 큰일 났네로 입혔는데 원래 들어봤더니 일났네로 들렸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뉘앙스에 따라서 최순실 씨가 치밀하고 이렇게 과단성 있는 성격이 아니라 좀 당황했다 이렇게 좀 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최순실 씨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들어보실게요. 큰일 났네.
그러니까 예. 그한테 정신 바짝 차리고 걔네들이 네. 이게 완전히 그 조작품이고 얘네들이 네. 이거를 이거 훔쳐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걸 몰아야 되고 이성원이도 네. 아주 그걸 계획적으로 하고 돈도 요구하고 네. 이렇게 했던 저걸로 해서 네. 이걸 하지 않으면 네. 우리를 안 시키면 다 죽고. 그래서 음성 전문가는 저렇게 일단 너무 더 강경하게 좀 그 단어를 네, 짠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뭐 듣기에 따라서는 다 지금 저희 듣는데도 다 의견들이 다르잖아요. 이게 녹취록이 원래 그 형사법정에서 쓸 때는 녹취 기사가 그러니까 녹취를 하는 분이 녹취사가 따로 있어요. 저 음성을 이렇게 녹취록을 작성하는. 근데 지금 아마 그게 비밀 유지 때문에 아마 의원실 안에서 저걸 썼을 수는 있어요. 예. 그러면 이게 의도적이었는지 아닌지는 뭐 저 박영선 의원 본인만 알겠지만 뭔가 좀 세게 보이게 하는 느낌은 좀 드네요. 이게 지금 저 최순실 화법과 뭐 지금 우병우 전 수석의 스타일 얘기하고 있습니다. 오늘 잠깐 속보 들어온 게 뭐냐면 지금 이제 2시 26분이니까 2시 정도에 이제 정윤회 씨 아들, 네. 전천 소동의 아들 이제 배우 정우식 씨에 대해서 이게 좀 특혜 아니냐 이런 의혹들을 이제 MBC 측에서 제기한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백 변호사님 네. 뭐 비리를 규탄한다고 거기서도 얘기를 하네. 비선실 때 정윤회 아들이 진짜 특혜 입은 거 맞다면서요. 근데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MBC 측에서는 그 드라마 본부장이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자기가 보니까 이 정윤회 씨 아들이 실제로 굉장히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뭐 본부장으로서 이제 피디들에게 오디션과 출연을 적극 검토해보라고 한 게 여기까지 와전된 거다. 실제로 이름도 이 정우 씨라는 본명이 아니라 이수연이라는 가명으로 활동하고 있어서 본인은 몰랐다라는 건데, 근데 지금 이 이수연이라는 가명을 사용하고 있어도 정윤회 씨 아들이라는 거, 그 드라마 촬영에서 공공연하게 다 알려져 있는 사실이었고, 예. 그리고 현장에서 빽이 있다는 소문까지 공공을 했는데, 이것을 그냥 MBC 측 입장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?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논란의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예. 이 MBC 다른 이제 직원들 측이나 이 그쪽에서는 지금 MBC 그 자체 해명 자체를 믿지 못하다 보니까 좀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. 근데 누가 봐도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? 정윤혜 씨 입장에서는 딸 정유라는 어머니 최순실 씨 때문에 잘 나가고 하는데 예. 정말 십몇 년 전에 자기가 헤어져서 제대로 보지도 못한 아들이 굉장히 어렵고 하니까 그것이 삐뚤어진 부정이든 뭐 제대로든 부정이든 간에 아버지든 입장에서 자기 새끼가 그 고생하는데 좀 부탁은 할 수가 있는 거죠. 근데 그게 특혜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MBC 측에서는 그런 특혜 다른 그 탤런트들과 공정한 기회를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엄벌에 쳐야 된다는 걸 저는 얘기합니다. 이걸 인간적으로 넘어가면 안 될 일이죠. 그리고 이 정윤혜 씨가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. 옛날 보십시오. 조홍천 씨가 한참 그 문건 사건 날 때 뭐랬습니까? 조홍천 비서관한테 전화를 정윤혜 씨가 전화를 했는데 자꾸 안 받으니까 예. 이제만 거기 비서관한테 전화했잖아요. 전화해서 내 전화 좀 받으라 해라. 그러니까는 퇴근하는 조홍천 비서관한테 이재만 비서관이 전화해서 왜 정윤혜 씨 전화 좀 받아보지 왜 안 받아줍니까? 그런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는 이 정윤혜 씨가 이 문고리 4인방한테 얼마든지 자기 아들 부탁할 수가 있는 거죠. 저는 이게 정윤혜 씨하고 이 정윤혜 씨 아들하고 전초소생의 아들하고는 좀 분리가 돼야 된다고 봐요. 이 그 아들은 잘 몰랐을 수 있죠. 뭐 아버지가 이렇게 로비를 하고 다니는 거를 아들은 몰랐을 수가 그렇죠. 있는데 예. 그거를 아들이 이것 때문에 뭐 지금 얘기 들으면은 그 연예 전문 기자의 전언에 의하면 혼자 정말 소속사 없이 혼자 운전하면서 다닌대요. 그리고 예. 단역들도 했고 MBC에서 출연했다고 하는 드라마들이 뭐 조연급이었다는 거예요. 그리고 실제 처음 시작할 때도 그 엑스트라라고 하죠. 엑스트라 협회에 소속이 돼서 일을 하고 그랬다고 그래요. 그러니까 또 대학 갈 때도 뭐 학비도 이제 그 알바를 해가지고 했다고 하고 그렇다 그러면은 이거는 저는 만일 정윤혜 씨가 진짜 MBC를 로비를 했다고 해도 그게 아들과 뭐 같이 아들이 알면서 한 케이스가 아니라면 아들은 좀 분리해서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제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정윤혜 씨 아들 이제 통화를 계속 시도했는데 일단 전화기가 꺼져 있는 상태더라고요. 예. 뭐 이분도 분명히 억울한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것 같으니까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. 다음 주제로 가 볼 텐데요. 지금부터 움직이는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. 다음 주제 바로 확인해 보죠.